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뇌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높게 받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시험을 못 본 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우울해지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거죠. 왜 틀렸는지 실망했을 때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죠. 쉬우신가요? 네, 어렵죠. 뇌과학이 말하는 공부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데 뇌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정보를 많이 처리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고 결국에 뇌세포가 죽겠죠. 먼저 우리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축복된 만남이고 정말 귀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죠? 예, 공부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가 공부를 더 하기 원하고요. 예, 자녀들은 공부를 덜 하기 원하죠. 예, 이렇게 더와 덜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공부의 문제는요, 비단 현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원전 5,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에서도 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쐐기 문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들아, 너는 왜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네가 앞으로 먹고 살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류 역사 5,000년 동안에 늘 이 공부의 문제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된 거죠.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과거에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 또 학교에서 하는 것, 스스로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뇌과학이 말하는 공부는 조금 다릅니다. 뇌는요,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뇌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뇌는 낮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미래가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당장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한꺼번에 너무 그렇게 정보를 많이 처리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고 결국에 뇌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발현하는 기관이 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뇌과학이 말하는 교육은 기다려 달라는 거죠. 예, 뇌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뇌의 원래 그 본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나 또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뇌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쥐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쥐의 먹잇감이 자연계에서는 귀뚜라미거든요. 조그만 곤충이죠. 그래서 쥐에게 곤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곤충은 도망가고 이 쥐는 그 귀뚜라미를 쫓아갑니다. 이게 사냥 행동이죠. 눈의 목표를 보고 따라가는 이런 행동을 사냥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한번 뇌를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쫓아가죠.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면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어렸을 때는 우리 본능적인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고 만져가지만 점점 이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가면서 이 본능을 승화시켜서 더 높은 목표를 찾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목표가 있어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시대의 정신에 따른 롤 모델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나쁜 목표는 아닌데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 학생들만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패배자가 되는 이런 우리가 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목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게임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게임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게임 회사 CEO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공부를 안 하고 유튜브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니까요. 그거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자라서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의 본능은 초기에는 단순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본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뇌는 좀 더 가치 있는 목표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이렇게 목표를 따라갈 때는 사실은 이런 창의적인 뇌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뇌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활동할 때냐면 뭔가를 실패했을 때 뇌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 두 번째 원리는 뇌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실험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귀뚜라미를 넣고 사냥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열심히 따라다니죠. 그 중간에 제가 장애물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쥐가 눈앞에 보이는 귀뚜라미를 놓치게 되죠. 이렇게 실패한 순간에 쥐의 뇌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요, 정말 이 대뇌피질, 정말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뇌 부위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쥐는 이 장애물을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뇌는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외상후 성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시험 성적을 높게 받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학생이 공부에 시험을 못 본 걸로 인해서 절망하고 우울해지면은 그거는 성장이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외상후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뇌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사실도 알고 또한 왜 실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죠. 실패한 자녀들에게 이미 다 뇌는 그거를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다 야단을 친다거나 나무래면은 뇌는 어떤 걸 학습하냐면 이 실패는 나쁜 거구나. 실패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빠지고 부모한테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왜 수학 성적이 이 모양이냐? 너 지금부터 핸드폰 시간 줄이고 수학 문제집 풀어라. 혹은 수학 학원 등록해라.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갖게 되면은 뇌는 무엇을 학습할까요? 수학은 부정적인 거구나. 수학은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연결하에서는 수학 성적을 또 개선할 수가 없겠죠. 이게 뇌과학이 말하는 그 패턴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역효과가 되고요. 오히려 이 자녀가 그 왜 틀렸는지 억울해하고 왜 틀렸는지 실망했을 때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죠. 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사실은 수학 성적은 안 좋은데 수학을 늘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틀린 거는
이 문제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꽈서 함정을 파서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잘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할 때도 자신 있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자녀가 실패할 때가 공부만이 아니죠. 예, 관계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관계가 깨졌을 때 사실은 뇌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많은 그 일들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에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여기서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규칙과 법에 의해서만 일이 진행이 되죠. 부모님들도 만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징계가 주어지고 기계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이럴 때 그 뇌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이제 두려워하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겠죠. 이렇게 뇌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또한 관계가 깨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안전한 실패, 안전한 단절, 이렇게 안전한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가 공부하는 세 번째 원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성공한 기억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습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습관을 내가 가져서 성공해야지 이런 다짐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뭐 쉬우신가요? 예, 어렵죠. 뇌과학의 원리는 습관을 가져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해봐야 습관이 생깁니다. 과연 뇌과학이 말하는 좋은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은 뭘까요? 흔히들 나쁜 습관은 공부 안 하는 거, 게임 열심히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뇌과학적으로 이 습관을 바라볼 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주의 뇌를 측정하잖아요. 그럼 창의적인 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은 딴 생각을 해도 운전이 저절로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요, 엄격히 말해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뇌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내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위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는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공부해서 답을 얻어서 그거를 외워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인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좋은 습관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는 거다. 이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카이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MIT도 그렇고 그런 대학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아주 일부는 그 애스퍼거 신드롬이라 그래서 습관되고 반복된 일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뇌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애스퍼거 신드롬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행동만 평생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는 거죠.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과연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 결국에 그 습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습관대로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 습관대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돌이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그 관성이나 습관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 습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습관,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습관, 대학교 때의 습관, 사회에서의 습관, 부모가 됐을 때의 습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맞는 습관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습관이 정말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고, 어렸을 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부모들은 아이의 실패 경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실패 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 인생이 고속도로만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인생에서는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굴곡이 있고 시대가 변하거든요. 그 변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또한 성장하고, 그래서 내성을 키우고, 또 거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공하는 게 뭔가, 그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정 대학, 특정 직장, 또한 어떤 성적, 이런 걸로 많이 잘못된 목표로 치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뇌가 어떻게 되는 게 성공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뭐 뇌과학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기주도형 학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면요, 성적이 빨리 안 오릅니다. 제가 공부한 대로 답을 적는 거죠. 그럼 꼭 틀리더라고요. 네,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는 출제자 주도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을 잘 적용한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적을 위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공부가 뭐냐.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뭐 뇌과학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다시 드려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공부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을 올리는 공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기주도형 학습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면요, 성적이 빨리 안 오릅니다. 자기주도형 학습은 결과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자기주도형 학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답을 적는 거죠. 그럼 꼭 틀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틀린 문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얼음과 물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1번은 그 얼음이 한 반쯤 잠겨 있었고요, 물에. 2번은 얼음하고 물이 이렇게 딱 선을 이루고 얼음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3번은 얼음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죠. 답은 1번이죠. 근데 저는 2번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판에 호수에 나가서 많은 얼음을 봤지만 물 위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항상 물은 얼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도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과감하게 자기 주도형으로 답을 쓰고, 그게 틀렸을 때 선생님한테 항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 학습은 깨달음은 많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는 출제자 주도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출제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출제자가 누굽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선생님이 뭐를 원하는지 그 의도를 미리 잘 파악한 학생이 그 선생님이 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낸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읽는 순간에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자의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잘 아는 학생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숨어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문제에 숨어 있는 함정을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기죠. 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의도를 계속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게 사실은 이렇게 출제자 중심의 그런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 내 맘대로 생각한 대로 실험을 하면은 거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10번 실험하면 9번은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늘 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원리가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데서 나옵니다. 또 성적을 잘 받는 방법 중에 그 하나를 제가 인공지능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바둑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이세돌이 결국에는 한 판만 이기고 다 졌어요. 그 인공지능이 알파고 리입니다. 이세돌과 뒀다고 그래서. 근데 이 알파고 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에 사람들이 배운 바둑의 규칙이나 바둑 기보들을 많이 학습을 한 거예요.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세돌보다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원리를 공부하면은 다양한 시험을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을 잘 적용한다 그러면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 유형별로 머릿속에 그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죠. 예, 우리가 원리를 알고 다양한 경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알파고 리가 바로 이런 뇌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의 원리를 흉내를 낸다면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빅데이터를 뇌가 갖추게 하는 것. 예, 그래서 공부는 뭐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적을 위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공부가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과거에 사람들이 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렇게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뇌가 스스로 공부해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행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죠. 그런데 우리 뇌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동네에서 무슨 고장이 나면 가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렇게 재밌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 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노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손을 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합창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손을 들라고 그러는데 제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피아노를 배운 적이 따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되니까 저희 윗집에 그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까지 오수환이 강을 쳐야 된다고 부탁을 했더니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냥 악보대로 치는 건 힘들다. 예, 그래서 코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만 이렇게 누르면 된다. 그래서 오수환이 강 코드를 4개 정도로 해서 누르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하루에 한 6, 7시간씩 뭐 10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감 선생님이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무슨 합창대회냐 그래서 합창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대학원 와서도 그 인간 개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할래 하다가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저는 당시 컴퓨터 언어라고는 포트란이라고 해서 기계어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낸 아이디어는 다시 서울로 와서 그거를 아는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를 고등학교 때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교수님께서 최근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를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도전해보는 그런 능력을 아버님으로부터 저는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는 카이스트 교수지만 지금까지 제가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영어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뭐 유학을 갔다 오지도 않았고 국내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도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 못한 도전이었지만 그게 제가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상 밖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상 밖의 일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논문과 새로운 발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과학자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격려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뇌과학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훌륭한 뇌를 가지고 이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리더가 되기를 저희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